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식당의 사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려웠던 과거를 털어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를 이곳에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고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어려웠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부러워하며 성장했는데 제 도시락 반찬은 김치, 멸치, 단무지 무침 등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의 미니 돈가스, 햄, 소시지를 보면서 부러워했고 그중 한 가지만 달라고 부탁했을 때 망신을 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몇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때의 친구는 정말 미웠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맞다 봐요. 소시지, 햄 등 자신의 미니 돈가스와 교환해서 먹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도시락 반찬 이야기를 했죠. 엄마, 친구들이 싸우는 거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돈가스와 햄같이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좋겠어. 막 엄마, 돈가스 그게 싹싹 얼어있는 건데 그건 몸에 좋지 않다고. 너가 싸가는 멸치조림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 몸에 좋지 않은데 왜 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친구들은 이런 걸 먹었는데 다음에 싸줄 테니까 그만해. 응, 몸에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꼭 사서 반찬으로 줄게. 아래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만 질린다. 그때 속상한 엄마는 감춰진 눈물을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참 어렸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왜 저렇게 중요했는 건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도시락 반찬 생각밖에 안 나서야 했죠.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희생을 몰랐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날 아빠가 화물차 운전하며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눈이 떴어요. 아빠는 짐을 등에 올려서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땀을 흘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셨어요. 아빠가 집에 오면서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그저 핑계로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와서야 제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의 희생을 알게 된 후 그 어릴 적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한 번은 아빠가 세탁기를 들어주고 내려오는 길에 마주쳤는데 너무나 미안하여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며 에치, 이 자식 오늘 우리 딸 여자다운 기회가 있어? 우리 학교 근처로 와 있느니라 하면서 나에게 큰 위안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아침에 올 때 우리 딸 학교 옆에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네요. 아빠, 안 돼. 세탁기와 같은 것들을 들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려 하지 말아야 해요. 허리 괜찮아요. 다리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아빠는 천하무적이에요. 힘을 얼마나 쓰든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무거운 것도 10개 더 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 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것을 하세요. 제가 싫다고 그러고 싶다는데 완전히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 충격은 몇 일 동안 계속되어 밥을 먹을 때나 학교에서도 아빠 걱정만 했죠. 그런데 제 걱정은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빠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 후로 아빠는 허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자신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된 아버지는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로 뛰어놓으며 찾아낸 것은 한정적인 선택지일 뿐이었지만 결국 한 식당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고깃집으로 아버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작은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도 하지 않는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아버지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손수 달꼬치를 만들고 인테리어나 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습니다. 함께 힘내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앞날을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곳에 사장님 도움까지
바다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깃집을 오픈하시며 아빠는 9년을 하셨어요. 이것이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될 것이고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말 24시간에 가리지 않고 가게에 매진하셨습니다. 엄마도 부품 조립 공장에 다니고 계셨는데 공장을 그만두시고 아빠의 가게 일을 도와주셨죠. 부모님은 그렇게 난생 처음 해보지 않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오셨지만 특유의 친절함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학교를 끝나고 동생과 함께 가게에 가보면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웃으시며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직원 한 명 없이 부모님은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시다가 2년 정도가 지나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는데 장사가 잘 되니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셨는데 저와 남동생에게는 평생 신어보지 못한 브랜드의 운동화도 주셨지 뭐해요. 자기 것 선물이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너무 신고 싶어 했잖아. 엄마, 아빠가 바쁘게 일하면서 너희들한테도 신경을 써주어서 미안하다. 그 대신 이거 선물이니까 이거 신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해야지. 열심히 해보자. 엄마 최고, 아빠도 최고, 진짜 우리 가족 최고다. 우리 고깃집 장사 잘 되는 거 봤지? 엄마, 그래서 이거 사주는 거지? 진짜 고마워, 엄마. 너무 고마워. 빡빡, 그렇게나 좋아. 이 아빠는 이네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웃어줘. 알았지? 부모님이 사주신 고급 브랜드의 운동화를 갖고 저희 남매는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 운동화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학교 친구들도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고 모두 부러워했고 그 부러움의 눈빛을 저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여태껏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이나 옷 운동화 등을 부러워하며 지냈었는데 그 부러움의 대상이 제가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 가게는 한창 승승장구했었어요. 고기도 맛있고 친절하다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저희를 교육시켜줬고 그곳에서 거의 매 끼 일을 해결하면서 저희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고깃집을 하던 그 건물이 가도 가만두면서 불법적인 건축물이라서 건물을 폐쇄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애초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가게를 영업할 수 없어서 주인이 많이 어려워했고 부모님도 힘들어했다. 아버지는 가게를 잃은 후 한 달 동안 술에 취해 있었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가족은 이를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음주는 해결책이 아닌 것이고 가족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힘든 날을 보내셨고 저는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저 부모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쪼그라든 삶을 재개했을 때 우리는 매우 절약해야 했고 저는 용돈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동생과 함께 절약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잘뜰파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 날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죠. 변하지 않는 제 성격은 부모님의 성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아왔지만 제 생활 습관은 여전했어요. 앞으로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싶었죠. 부모님은 다른 곳에 식당을 열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때보다 조금 더 크고 괜찮은 가게로 갔는데 많은 대출로 시작한 것 같아요. 대출을 갚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서 처음에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타고난 부지런함과 친절함으로 식당을 운영했는데 자리를 잡는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도 매주 주말에 가게를 도와 부모님을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인건비도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노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했고 특히 연애를 할 생각도 없이 학교와 부모님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며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되었을 때 학교에 복학한 한 남자를 만나 제켰어요. 선한 인상을 주는 옷차림과 착한 어조를 가진 그 남자는 군대를 제대한 후 다른 학과에 복학한 학생이었고 우연히 몇 번 도서관이나 학교 식당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더 친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용을 번역하겠습니다. 다시 빌리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이거 음료수 하나 드세요. 제 것 뽑으면서 하나 뽑았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양보해줘서 고마움의 뜻으로 음료수 하나를 뽑아주었고 그것이 그 사람과 저의 인연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듣는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남자와 같은 조가 되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이상하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남자와 제가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요.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자랐던 사람인데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학이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학기 중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서 생활비와 자취치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대충 그 삶이 짐작이 되는 법이잖아요. 작은 거 하나 사 먹을 때에도 돈 때문에 망설이고 옷도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 왠지 자꾸만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부모님이 모두 다 계신 상태라서 그 남자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거든요. 부쩍 가까워진 그 남자와 저는 학교 식당에서 함께 밥도 먹고 자판기에서 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선한 인상을 주는 옷차림과 착한 어조를 가진 그 남자는 군대를 제대한 후 다른 학과에 복학한 학생이었고 우연히 몇 번 도서관이나 학교 식당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더 친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150원 가격의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서 이를 통해 우리의 절약하는 습관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게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그는 제가 3살 더 많았지만 같은 학년이었고 학교 근처 허름한 주택가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는 친한 오빠 같은 느낌이었고 서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많은 추운 날에는 함께 놀고 싶었지만 그게 어려울 때에는 그의 자취방으로 들어가 밥을 함께 했죠. 김치 하나만 있는 집에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 돈가스도 만들어주고 튀겨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절약을 좋아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힘들지만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용납된 것 같았어요.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겨서 관계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여 영화나 특별한 데이트를 할 때도 신경 쓰였어요. 저는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가 남자친구에게 용돈을 주면서 함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저는 월급을 전부 써서 오리털 패딩을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대부분 부담해야 했어요. 미안해. 남자친구가 취직 못해서 항상 이러고 있네. 뭐야, 오빠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이 있어줘. 착하고 배려심이 강하고 열심히 살아. 이런 사람이 최고야. 아니야, 착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삶을 즐겁게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해결하면 돼. 돈 때문에 행복하거나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공원에서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하고
한강에서 걸어 다녀도 행복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이야. 전생에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 평생 사랑할게. 왜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자,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나는 부모님께 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우리 아빠는 힘이 되어주려 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아빠도 부모님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딘 적이 많아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해 주시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아직 취업이 잘 되지 않았던 남자친구를 위해 식당에서 고기를 떼어주시고 함께 밥을 먹으라고 하시며 직접 연락까지 하셨어요. 아버님은 남자친구의 선한 성품과 눈빛을 칭찬하시며 나만을 아끼고 사랑해 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하고 나를 신뢰해 주신 아버님의 모습도 너무나 의미 있었어요. 아버님의 믿음이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항상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가게에서 일도 많이 도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할게요. 저도 잘 할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버님도 아직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돼요? 이것 어떻게 해드릴까요? 빨리 드셔요. 이렇게 싹싹한 남자친구의 행동에 부모님 모두 감동을 받으셨어요. 만족스러웠고 잠시 후 남자친구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남자친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할머니만 남아 계셔서 결혼 준비는 거의 부모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결혼식을 열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혼집을 선정하는 것에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가게가 안정되면서 직원들이 7명 정도 되었을 때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 같았지만 앞으로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으려고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결혼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 초의 삶에 푹 빠져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경제적 타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왔어요. 더불어 부모님께 받은 많은 것들이 있어 조금씩 모아서 꼭 갚아드리고 싶었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혼 후 몇 년 동안 부모님께 적금을 들어 최소한의 은혜는 갚아드리자는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그들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천사 같은 당신을 보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 정말 결혼했을 때 장인, 장모님께 받은 은혜에 내가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 것이야. 난 한순간도 장인, 장모님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 부모님 정말 어렵게 사신 분이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 등증까지 지으면서 돈 버디다 가는 게 쉽지도 않았고 엄마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왔어. 이제는 가게가 잘 되어서 편안해 주신 것, 그 전에는 진짜 힘들었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자기야,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나 평생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제게 아주 행복했고 저희 부모님도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결혼 후 7년이 지났고 저는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 두 아이의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는데 남편의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라 외벌이로 가족을 먹여 살아야 했어. 부모님께 적금까지 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이 커갈수록 소비해야 할 돈이 많아지고 조금씩이라도 아껴야 했어. 어느 순간 남편은 조금씩 지치고 있는 듯해 보였어.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몇백 원을 아끼자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돌아다니는 것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하는 거야? 뭐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그래야 맞는 거야? 뭘 하면서 몇백 원이라도 아끼며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
갑자기 왜 그래? 글쎄 너도 사람이야. 넌 지쳤다고 정말 지겨워. 법중에도 지겨워. 그게 무슨 소리야? 너에게 실망했어. 남편은 몇백 원을 아끼려고 여기저기 비교하며 물건을 사는 모습이 정말 지겨웠다는 표현을 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지 믿기 어려웠어. 서서히 변해가던 남편은 결혼 10주년이 되는 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심각하게 아플 때가 되었는데 암 판정을 받은 뒤 1년 만에 돌아가셨지. 나는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서서히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어. 예전이었으면 내 곁에서 밤낮 없이 위로해줄 사람인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왜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나가더니 밤늦게 들어왔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은 아내를 두고 어디를 다녔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그 후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로 산다고 느끼면서 허무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남편을 힘내도록 노력했지만 동시에 가장도 힘들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후 공허함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힘들어하며 함께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가게를 하는 것이 미래 비전에 더 맞다고 판단하여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워낙에 가게가 많이 안정적인 수입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 남편과 제가 함께 일하는 조건으로 받는 보수 역시 아주 괜찮았어요. 아빠는 이제는 돈 외관에 크게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말씀도 하셨죠. 남편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변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가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틈만 나면 가게를 벗어나는 외출을 했으며 생전 보지 못한 고급 옷이나 신발 등을 새롭게 착용하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얘야, 그거 무슨 옷이야? 꽤 비싼 것 같은데 어디서 났어? 어디서나 긴 어디서나 내가 하나 샀다. 나는 이런 것도 일머 싸냐?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옷 입는 사람은 뭐 정해져 있어? 나도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직책도 있고 하니까 깔끔하게 좀 하고 다니자. 네가 이렇게 맨날 절약절약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내 꼴이 아주 우동우진 것 같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괜히 그래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구나란 우리 아이들한테도 최대한 돈을 안 쓰고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껴서 뭐 할 거야? 아, 몰라.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응, 제발 그만.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 말이 듣기 싫다는 듯 남편은 딱 자르고 그만두라고 말했고 자리를 피한 후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몇 마디 말만 오가면 짜증을 내고 귀찮아라고 말했고 아빠 앞에서만 싹싹하게 잘하는 척 연기하는 남편이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도 아빠 앞에서만은 이전처럼 잘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아빠도 몹쓸 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분수 좋은 날 지라는 소설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에게 너무나 운이 좋아서 병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 병이 찾아오기를 견디면서 체념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는 엄마를 잃은 후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고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수면제를 사용하며 버텼더니 결국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아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명의 시간 앞에 큰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과 아들 같은 사위 내각의 나의 전부인 이 식당을 잘 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 가게에서 아둥바둥 힘들게 일하지 않고 산속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엄마랑 보낸 시간도 생각하면서. 장인어른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장인 어르신은 한참 머리를 쉬었네요.
이렇게 정제를 하신데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든든한 사위랑 딸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불안하거나 애석하게 느끼게 할 일이 어디 있겠어? 내 아들은 자기 일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으니까 이 가게를 나와 내 딸에게 주고 싶어. 잘 맡겨줘. 응, 자네 같은 사람들이 맡아줘야 해. 아버지는 그렇게 가게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산속절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은 나는 정말 세상 살기가 싫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놈의 병이 뭔지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제 곁을 떠나게 했다니. 모든 상황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토끼 같은 나의 두 자식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제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게에 나와 일을 하며 똑같은 일상을 겨우겨우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에 둘러싸여 있었던 어느 날에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그 식당에는 왜 낯선 여자를 데리고 사장 자리에 앉히는 건가요? 난 이 가게를 운영할 사장으로 선정돼서 그녀를 데려왔어. 뭐? 당신이 누구죠? 사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 가게를 내게 물려줬어. 나는 대표니까 내 맘대로 운영할 권한이 있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게를 내게 물려준 아빠가 있으니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장은 저 여자가 앉힌다고? 양현주 사장님이라고. 나이로 미루어 봐도 이 중년의 여성이 사장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더 기가 막혔어. 이 가게를 나가야겠어? 아니, 난 사장이니까 너를 해고할 거야. 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 남자를 버린 거잖아.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야. 이 가게는 이제 우릴 위한 곳이야. 어머니, 아니, 이 파보에 뭐야? 아니, 무슨 보고 있어요? 그 캠프에서 이 남자가 4명이 있어서요. 여보라는 말, 이런 얘기 그만해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여태껏 몰랐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다는 거 못 봤더라고요. 우리는 만나고 3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상사를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놓치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옷이랑 신발을 사주는데도 못 봐의 2번째, 남편 아저씨, 너는 누구냐? 내 남편한테 이렇게 귀찮은 여자야. 몇 번을 말해야 돼? 내가 카페를 치장하고 있고 네 남편은 내 남자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를 나가고 남편이랑 이야기라도 좀 할래? 응, 이해가 가니. 이제야 깨달았고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뭐라 말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고 내 편은 어디에도 없어서 혼자 남았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상사 둘이서 희희낙낙하는데 새로운 사장으로 소개하며 직원들에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너무 화가 나서 집기들을 바닥에 던졌고 소리 질렀어요. 아, 그 녀석들아, 쓰레기 같은 녀석들아. 그러자 남편은 이상하게 다루며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힘이 없어서 따질 힘은 없었어요. 가게 앞에 내던져져 바닥에 쓰러진 후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이모님이 조용히 외부로 나와서 나를 격려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도 며칠 전에 이 가게에서 쫓겨날 것을 협박당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은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서 일했고 우리 가족과도 친분이 깊은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친구가 변호사인 것을 알려주며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죠. 얼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 주소로 택시를 타고 떠나다녔어요. 그곳에서 흘린 눈물의 양을 모를 정도로 절망하고 좌절했던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눈 뜨면서 변호사가 준 시원한 커피를 마신 그 순간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었고 상황에 대해 조금씩 인식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식당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치듯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빠가 운영한 시절, 그 안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이 있는지 등 많은 것을 물어보셨죠. 훈남 멘토에서 나른한 유나라의 수행자인 아내, 남편이 이혼 소송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깨닫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한순간에 남편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런 결말을 보여주려고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남편과의 처음 만난 순간부터 펼쳐졌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듯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대로 우리가 당하다 보면 앞으로 삶이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모두 알게 되면 평생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릴 것을 알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게를 옮기는 방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고 주방 이모님과 비밀리에 의사소통을 하며 가게 이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가게 이전 시 함께 일할 의향도 표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게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사인 여성은 가게를 자신의 것처럼 휘젓고 다니며 가게 근처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에는 가게는 자신의 것이며 전세는 제가 맡아야 한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이가 없고 당황한 제가 대응하지 않고 준비만 했습니다. 먼저 가게를 임차한 부동산과 상의한 뒤 건물 주인이 새로운 공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단층 구조라서 월세를 받기 힘들었고 건물주는 더 많은 세입자를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포크레인을 빌렸습니다. 이미 1km 떨어진 곳에 새 가게를 얻어 두었기 때문에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쉽게 물러날 것으로만 생각하고 경계태세를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착하고 얌전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번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비련한 여주인공처럼 눈물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날 줄 알았겠죠. 불쌍하다는 식으로 제가 분위기를 바꾸고 앞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후 디데이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다가온 디데이에 사전에 말해놓은 가게 직원들을 밖으로 미리 다 빼내고 포크레인으로 식당을 밀어버렸다. 식당 안에 있던 내 남편과 상대녀는 놀라 소리를 지르고 가게 밖에서 내가 보이자 제게 뛰어와 내 머리칼을 붙잡으려 했다. 얘야, 인연이 정말 이게 미친 소리야. 너 지금 내가 해고시켰다고 이러냐? 해고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 식당이 누구 거야?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우리 아빠가 이걸 순순히 내 남편에게만 맡기겠니? 너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내가 그냥 바보같이 착한 사람으로만 보이나? 아니, 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니들이 재미있지 않겠니?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 당장 경찰을 불러 영상을 다 차단해버리고 신고를 하라. 너 대회 남의 가게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 이 너 완전징 까미야 가서 콩밥이나 처먹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제 보니 나가 우당바른 인연들이 바보야. 나는 하나도 준비 없이 이런 짓을 했을걸. 왜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처박혀 있어?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 나는 군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못 꼈고 조사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라고. 제대로 연애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다른 식당에 빼돌리려면 제대로 빼놓아야 한다며 정신 차려라. 멍청한 것들아. 나의 모든 작업을 마친 뒤
1km 떨어진 곳에 새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기존 우리 아버지가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고 간판도 그대로 아무런 변경 없이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50% 할인 행사도 진행했어요. 이 점 덕분에 새 가게도 1년 만에 안정을 찾았고 이전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서서히 궤도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후 남편은 애인에게 버림받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며 사정하고 매달리며 울곤 했어요. 아이들을 미끼 삼아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유를 대면서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야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도 끔찍해요. 무릎을 꿇고 청탁하던 그 놈의 진실을 들어주었고 나는 싱글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가게는 번창하며 잘 되고 있어요. 무리해도 그때 그렇게 전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자인데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자신을 돕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법이 있다고 말해요. 마음을 먹고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냈으니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해보세요. 무엇이든지요. 비참하게 참고만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